오늘 위에 걱정되신 분들 여기 많이 오셨죠? 예, 위암에 대한 궁금증,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을 잘하면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무려 3분이 강의를 해주세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암팀의 류승환 교수님, 성민지 코디네이터, 김지수 간호사, 이 3분이 여러분께 알찬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먼저 강의를 해주실 분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위장관 외과 교수이신 대한외과학회 위암학회 정회원이신 류승환 교수님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암이 어떤 건지 아주 허심탄회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서 저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다른 저희들 모시고 온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수술하고 위암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환자분이 또 어르신들이 직접 오셨을 때 진짜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궁금해하시는 거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진짜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궁금한 거를 접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위암 수술, 위 수술을 하게 되면은 위는 이제 줄어들죠, 그죠? 위가 줄어들다 보면 사람들이 먹는 거에 가장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먹는 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영양이라는 부분. 그럼 영양에 있어서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 이분들을 제가 저희 팀입니다. 위암 팀인데 같이 데리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섭외가 왔을 때, 내과 교수님도 데려오고, 방사선과 교수님 데려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건 너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의학적인 지식 여러분들한테 많이 가르쳐 드려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한 거, 궁금해 하시는 것이 뭔지. 그래서 이제 제목도 위암 바로 알기입니다. 저는 이 제목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는 위암의 치료 방법, 위암의 수술적 치료, 복강경 수술, 로봇 수술, 아니면 내시경적 치료, 이런 쪽으로 가다가 오늘 제목은 이제 위암의 바로 알기입니다.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가시면서 위암이 어떤 거다, 그건 하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위암이라고 하면은 주위에서 환자분이 저한테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 주위에 모든 분들이 다 의사예요. 하나한테 지나가는 똥개마저 한마디야. 너 위암이니까 이래 해야 된다.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한마디로 카드라 방송. 그렇죠? 경상도의 KBS보다도 더 유명한 게 카드라 방송. 그럼 벌써 환자분이 바짝 질려가 와요, 저한테.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이 알 수는 있죠.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방송에서 알 수는 있지만은 아주 깊은 지식을 알고는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카드라, 누가 카드인데? 누가 카드인데? 아주, 그죠? 책임 없는 말이죠. 거기를 또 아주 사실로 믿고 사람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암을 바로 알자. 이제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좀 이 슬라이드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방송에 준비된 게 크지가 않는데. 예. 보면은, 환자분이 이제 개인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요.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한 4, 5일 지나서 와보세요. 그리고 급하게 연락이 오죠. 암일 것 같다고. 딱 큰 병원 가보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느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검은 손이 오고, 여기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죠? 밤하늘의 별이에요. 그분들이 저녁에 잠을 잘 못 주무세요. 왜냐하면 자려고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옆에 자고 있는 와이프가 막 미워요. 내가 암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자나? 그러다 보면 가족이 같이 잘 못 자요.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가족이 생각나죠. 내가 암이라는 거. 이거는 80이 됐든 90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제가 94살까지, 94 된 분도 수술해 봤는데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걱정을 하시고 같이 수술을 받고 오래 사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더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외롭다라는 거. 그죠? 암은 왜냐하면 자기 혼자만이 이 사회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자기 혼자만이 고립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이제 암입니다. 그럼 이제 외래에서 제가 이제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생긋생긋 웃어요, 환자한테. 저한테 오시는 분은 한 95%, 99% 저는 위암만 보거든요. 위암 수술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진단을 받고 저한테 오시는 건 위암 수술을 해주세요,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와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저를 보면 꼭 염라대왕 보듯이. 저 사람이 뭐랄까? 저 사람 무서워. 근데 저는 이제 생글생글 웃어요. 그러면 환자분이 이런 표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하죠. 어르신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이렇게 제가 물어요. 그러면 19분은 웃으세요. 얘가 의사 맞나? 내가 암 때문에 여기 와서 너 때문에 너한테 수술 받으려고 왔는데 무슨 걱정거리 있냐고 하면 씩 웃어요. 제가 하죠. 어른이 지금 걱정해서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죠? 그런데 요즘은 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해가 오면은 암을 상당히 빨리 발견해가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암이라 그러면 무섭다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데 자꾸 가다 보면 암이 내가 암 진단을 진짜 잘 받았구나. 암을 진짜 빨리 발견했구나. 한마디로 저는 말해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잔치하라는 말을 해요. 환자분 처음에는 웃어요. 나중 되면 왜 잔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르신이 어제 잠도 못 자고 뭐하고 이랬지만 어른이 걱정해가지고 될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수술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술이죠. 치료할 때 그때 환자분 뭐 하시겠어요? 마취돼서 주무신단 말이에요. 모든 걱정을 다 해놔놓고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순간에 자 이제 우리 합시다 할 때 환자분은 자버려요. 내한테 다 맡겨놓고. 그 이제 걱정은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그렇죠. 걱정은 이제 제가 할 테니까 어른은 편안하게 계시고 제가 또 다른 건 모르고 105살까지만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105살 아이고 많어 다 이래서요. 그런데 다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105살까지 사실 거예요. 이제 기대 수명이 100살이거든요. 그거는 옛날에는 40세, 50대, 60대 환갑이랬죠. 요새 환갑 저 환자 중에도 60대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청년이에요. 70세, 80세, 그죠? 90세까지도. 한마디로. 그럼 한국인의 사망 원인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1938년, 과거 일제시대죠. 그때는 보면은 원인 불명. 제가 그냥 한번 적어봤어요. 일본인한테 맞아서 죽었는 사람이 많았나? 그런 생각도 해본데. 근데 2006년에 가서는 암이, 교통사고도 있고 뭐하고 있지만은 현재는 가장 많은 사망 원인은 암입니다. 또 이거 하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2010년도에 암 통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보고가 된 겁니다. 지금 보면은 남자의 평균 수명은 77세로 나와 있어요. 2010년도에. 여자의 평균 수명은 84세. 여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늘었겠죠. 그죠? 그러는데 평균 수명까지 생존 시에 남자는 5분 중에 2분이 암이 걸려요. 여자는 84,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려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5분의 2가 암이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아주 흔한 거죠. 그죠? 나는 절대 암 안 걸리고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암 없이 살겠다. 그런 엄청난 기대는 하시면 안 돼요. 암은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죠? 왜냐면 오래 사시니까 암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상당히 놀라운, 코알라조차 놀래가지고 이런데. 왜냐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암은 이제 한국인의 대중병이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가 이제 연세가 이제 점점 증가되고. 그죠? 과거에는 노출되지 않았던 것들이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는 우리 장기는 사람 몸은 딱 한 번 쓰는 거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되면 부속을 갈아 끼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몸은 그렇게 끼울 수가 없어. 하나 받은 거 이거 열심히 갈고 잘 고쳐서 써야 돼요. 암도 마찬가지라. 장기가 걸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생활 습관이 이제 서구화됐어요. 먹는 것 자체가 이제 외국과 똑같이 먹어요. 고기도 먹고 뭐도 먹고. 그러니까 과거에 걸리지 않았던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암인 줄도 모르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죠. 요즘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건강검진이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다 해서 암이라는 걸 진단을 다 받아요. 그래서 암이 빨리 발견이 돼요. 없던 암조차 더 빨리 발견이 되기 때문에 한탄다. 암도 연도별로 발생 현황을 보면은 해가 질수록 모든 암은 다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위암은 제일 많아지고 있어요. 65세 이상으로 남자, 특히 남자에서 많은 암은 위암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한 40대, 50대에는 여자분이 암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아요. 이건 왜냐하면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이 이때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더 증가될수록 60세, 70세 갈수록 파란 것이 남자인데 남자가 암이 전반적으로 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암은 이제 마다 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럼 위암이라는 건 뭐냐? 위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위암. 위암은 뭐냐면 위에 점막에 생기는 거예요. 위 점막에는 뭐가 생길 수 있겠어요? 궤양도 생길 수가 있고 위염도 있고 만성 위염도 있고 위암도 있는데 그럼 궤양이 심해지면 암으로 갑니까? 위염이 심해지면 암으로 갑니까? 이거는 아직까지 몰라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위암 자체는 그냥 암세포가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점막층, 점막하층, 근육층으로 암은 생겨서 밑으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파고들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 그래서 점점 침범하면서 이 병 내에 임파선이라든지 혈관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이제 위암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1등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보면 이쪽이 우리나라죠. 그죠? 여기도 우리나라예요. 위암은 남자 여자 공인 세계 1위예요. 좋아야 되나 나빠야 되나. 여기 보면은 그래도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한국, 중국, 일본이 이쪽에 위암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이쪽 칠레 이쪽에도 조금 있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위암은 왜 생기는가? 위암을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가르쳐 드릴까요? 원인이 딱 한 가지면 돼요. 위암이 생기는 원인이 딱 한 가지다. 그럼 여기 있는 분이 둘 중에 그 일을 하실 분이 누가 있겠어요? 너 이것만 안 하면 절대 위암이 안 생겨. 그럼 아무도 그걸 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위암 안 생겨요. 그렇지만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암의 원인은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거는 있죠. 담배 피지 마세요. 뭐 술, 그죠? 스트레스, 매연, 뭐 이런 거, 고기, 탄 고기 이런 거. 근데 이건 안 하기도 어렵지만 안 하더라도 다른 원인으로도 암이 생겨요. 수백 수천 가지 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을 이제는 예방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위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만 제가 암을 예방할 수 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미국의 오바마가 당장 저를 안 부르겠어요. 그죠? 나 암 안 생기게 해줘. 그죠? 세계적으로 다 강의를 다 다니고. 근데 그것조차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년 10월 달에 내시경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암이 안 걸리려고 천만의 말씀. 암을 빨리 발견하려고. 암을 안 걸리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암을 가면 의심할 증상만 있으면 검진을 안 받더라도 이런 증상만 있으면 빨리 가서 해버리면 좋겠죠. 그런데 암은 특이 증상이 없고 모호하다. 아주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 빨리 발견하는 데는 조기 위암 같은 경우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이것도 좋죠.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한 거예요. 증상 없이 딱 나타난다고. 한마디로 말해서 환자분들이 오세요. 오늘 무슨 증상이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물어보면 난 아무 증상 없었다고. 그냥 검진을 했는데 암을 발견했다고. 왜? 내가 진짜 암이 맞냐고. 그런 쪽을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왜 위암이지? 라고 말씀해요. 그럼 난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왜 위암이지? 신부님도 있고 목사님도 저한테 환자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그렇게 말씀해요. 한마디로 증상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시경도 있고 CT도 있고 페트 CT 있고 뭐시. 그러면 비싼 게 제일 좋은 거다. 환자분들이 오식하세요. 난 제일 비싼 거 해줘. 제일 비싼 거 해버리면 암을 다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건 아니에요. 뭐지 한 가지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암의 확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검사는 뭔가 하면은 내시경이에요. 참 다행인 것이 우리나라는 내시경이 상당히 싸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과 선생님들이 개업해 있는 동네 병원, 여러분들 가시는 그 개인 병원의 원장님들이 내시경 하는 실력이 세계 최고예요. 미국의 선생님도 그렇게 못합니다. 한 번 하는데 100만 원 이상이지만 내시경 그래 보지도 못해요. 우리 선생님도 얼마예요? 더구나 더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40살 이상만 되면 2년에 한 번씩은 나라에서 내시경을 공짜로 해줘요. 이런 나라는 세계 아무 데도 없어요. 일본도 안 그래. 미국도 안 그래. 우리나라만 그래. 진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암이 발견이 높지만 또 하나 다행인 것은 60에서 70%는 아주 빨리 발견해 가세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위암 진단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은 꼭 내시경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안 하신 적 많죠? 지금 한 5년 이상 지날 동안 내시경 안 하신 분 있으실 거예요. 자랑 안 해요. 손 드시는 거.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시는데. 어떤 거예요? 뭐라고 하면 난 내시경 무서워서 못하겠대요. 내시경 해가지고 혹시나 암 있으면 어떡하냐고. 문제는 이것이 개업해 계시는 저희 내과 원장님 말씀이셨어요. 암이 아주 진행돼가 오셨어요. 내과 의사인데 내시경을 자기는 안 받아봤대요. 또 우리 내과 교수님, 치과 교수님 한 분도 내시경을 안 받아보셨대. 무서워서. 암 있으면 어떡하냐고. 참.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시경은 암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내시경을 해서 암이 발견됐다. 위암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잔치하세요라고 했잖아. 그 선생님이 혹시나 내과 선생님이 원장님이 암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얼마나 찝찝해요. 그런데 다행히 빨리 발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이건 아니다, 그죠? 무조건 내시경 검사는 꼭 하셔야 돼요. 주기적인 내시경 검사, 이거는 위암 정복을 위해서 아주 유일하고 최고의 선택이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딱 한 가지 말씀하자면 무조건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하자라는 거예요. 수술 치료, 이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어르신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기적으로 검진, 내시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검진, 그죠? 심장, 간 초음파도 그래요. 복부 초음파, CT까지 찍을 필요 없어요. 그죠? 복부 초음파, 그리고 심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 있잖아요, 그죠? 대변 검사, 아니면 좀 그렇다 그러면 대장 내시경도 한번 하셔도 돼, 그죠? 이런 것들은 꼭 하셔야 돼. 왜? 남들만큼 살려고 하면. 그리고 아이고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뭐 굳이 뭐 살다, 그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면. 요새 건강하지 않고 병들면 누가 인정해줘요? 자식들도 다 떠나버려요, 그죠? 이젠 자기 몸은 자기가 챙기셔야 돼. 그러니까 그걸 하는 방법은 검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내시경을 초반에 오늘 그래 유 교수 얘기 들었으니까 이제 내시경 열심히 해. 뭐 3개월 후에 또 한 번 할까? 뭐 해보니까 별거 아니던데 6개월 후에 또 한 번 할까? 그러고 난 다음에 5년 또 팍 쉬어. 이건 절대 안 해요. 주기적으로 말씀드렸죠? 2년에 한 번. 아직 뭐 그렇다면은 뭐 빨리 하고 싶어 1년에 한 번 하면 제일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나라에서 보험도 안 해주고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고 2년에 한 번이라도 하시면은 절대 암으로는 안 돌아가신다, 죽지 않는다, 내가 약속합니다, 제가. 그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내시경을 하자 하는가 하면 위암은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이 있어요. 조기 위암은 빨리 발견했는데 침범해서 점막층, 점막하층까지 간 거고, 진행성암은 좀 더 침범한 겁니다. 이거 보면 암이 세포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건 조기 위암의 내시경 소견이에요. 여기 보면 궤양이 약간 있는 정도, 어떤 때는 흔적만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우리나라의 내과 원장님들의 실력은 엄청납니다. 예. 위암의 다른 진단 도구로서는 뭐 CT도 하고 페트 CT도 하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건 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이고, 위암의 분류를 보면은요, 암이 어느 정도까지 침범했느냐, 암의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위 전체 다가 암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단에, 아니 병기에는 제일 중요한 건 암이 어느 정도 침범하느냐. 벽을 따라서 침범을 하면서 혈관이나 임파선을 따라 침범을 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림프절로 전이가 가느냐, 다른 장기가 가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암이 몇 기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급하신 분은 수술하기 전에 병원에 오시자마자 제 몇 기예요? 이렇게 물어요. 몰라요. 제일 정확한 몇 기라는 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을 가지고 마치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가 어디까지 갔느냐, 그죠? 주변에 림파선들을 다 제거했는 것은 하나하나 다 잘라서 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래요. 그래서 몇 기냐라는 건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CT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대충 몇 기입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어요. 수술 전에 하는 거. 위암은 아까 말씀드려도 위암은 이제 죽지 않는다. 조기 위암은 99%. 이게 보면은 5년 지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이 갑상선 암 다음에 위암이에요. 요새 갑상선은 이제 암으로 안 치기로 했죠, 나라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은 생존율이 너무 많은데 암은 뭐 내시경 초음파하면서 갑상선암이 너무 발견이 많이 돼버리니까 죽지도 않는 암을 자꾸 수술하고 뭐하고 하니까 이거는 수술하지 마, 치료하지 마. 이제 웬만한 갑상선암은 암으로 안 여겨져요. 보험회사에서도 안 줘요. 그거 다음에 뭡니까? 위암. 위암은 이제 죽지 않는다. 뭐 빨리만 발견해 오시면, 그죠? 그러면 위암 치료의 전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시경하고 이런 검사들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저한테 이래요. 나 수술하는 거 무서워요. 그죠? 수술하지 말고 약으로 치료해 달라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저도 솔직히 겁이 많아요. 저도 주사 맞는 것도 상당히 무서워해요. 저 주사도 안 맞아요.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아주 조기라든지 뭐든지 수술할 수 있다는 건 아주 행복한 거예요. 암이 아주 퍼져가지고 수술을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 수술을 못할 때
항요법, 항암제를 써요. 수술합시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모양이야. 수술로서 제가 왜냐하면 국소적인 거는 국소적으로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전신적으로 가요. 항암약이라는 거는 몸을 전반적으로 약재를 다 빠뜨리는 거잖아요. 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사람이 반 죽어요. 제일 좋은 건 수술. 그죠? 그러면 위암의 치료 전략은 뭐냐? 제일 좋은 건 예방이다. 근데 아까 말한 예방이 힘들다 그랬죠. 그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단을 빨리 해야 된다. 내시경이라고 그랬어요. 진단을 해서 빨리 발견해 가면 조기위암. 한 60에서 70%는 빨리 발견해서 조기위암으로 와요. 여러분들도 여기 60% 70% 안에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럼 조기위암은 뭐냐면은 이제는 암으로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환자분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치료받고 난 다음에 암으로서 죽지 않으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죽지 않는데 이 사람은 암이었지만 앞으로 얼마만큼 잘 살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성 위암이다. 진행성 위암은 뭐냐면 재발하지 않고 환자가 잘 살 수 있게끔 죽지 않게끔 이때는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 항암요법도 해요. 보조적으로 해서 한마디로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치료 전략은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조기위암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치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암에서 위를 절제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위를 그 부분만 딱 절제해 주면 좋은데 위 아전 절제술에서 60에서 70%, 위 전 절제술 100%. 60에서 70%를 자르든지 아니면 위를 다 잘라버려요. 우리 아버지는 암이 아주 심하다라고 전화 왔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암을 다 잘라야 돼요. 위를 다 자르시겠네요. 이렇게 물어요. 그죠? 아이고, 저는 아주 조기암이고 조금밖에 안 되는데 왜 위를 다 잘라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요. 왜 위 아전 절제술과 위 전 절제술의 차이는 뭐냐면 암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암이 위에 하부에 있으면 하부에서 이런 쪽으로 임파선이 전이가 가기 때문에 위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위 주위에 있는 임파선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 한마디로 암의 뿌리를 없애는 것이 수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암이 하부에 있으면 60에서 70%. 암만 심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암만 조기위암이라도 암이 상부에 있으면 위를 다 잘라요. 여기서부터 몇 센치를 올려서 식도하고 뭐하고 자릅니다. 그래서 암을 위를 얼마만큼 자르냐 하는 것은 암이 심하고 안 심하고에 따라 상관없이 암의 위치에 따라서 근데 저 아저씨는 위를 다 잘랐대. 아이고 암이 심했는 모양이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위암 바로 알기. 이거 봐요. 카더라 방송 자꾸 믿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꼭 해야 될 거는 저기는 암이 높게 위치가 좀 높았는 모양이다. 다행히 조기암이었으니까 위를 다 잘라도 저 사람은 죽지 않는데 내보다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암 수술하신 분들이 위암 수술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사세요. 왠 줄 알아요? 술 끊었죠. 담배 끊었죠. 그리고 저한테 5년이 지나도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오세요. 피 검사하시죠. 내시경 검사하고 뭐 하고요. 그 위를 절제하고 나면 고혈압도 좋아져요. 당뇨도 좋아져요. 미국에서 혈압 수술하고 당뇨 수술하는 것이 위를 절제하는 수술이거든요. 그게 원래는 몇 천만 원 하는 수술이에요. 그걸 제가 덤으로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보다 더 건강하세요. 그분들이. 그러면 위암의 치료 얘기 들어봤어요. 수술 절제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잘라낸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죠? 우리 그 드라마들 보나 TV에 보면은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위에 점막만을 이렇게 떨랑 드러내는 거예요. 위를 자르지 않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암의 크기가 아주 작고 분화도 암의 성질이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아주 빨리 발견해가지고 점막층에만 국한됐다. 아주 흔적만 있는 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것들은 림프절로 전이가 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통계까지. 요런 종류의 암들은 림파설로 전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림프절로 가야지만 아까 혈관을 자른다 그랬죠. 혈관을 잘라낸다는 거는 위를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를 잘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위를 잘라낼 필요가 없이 이 부분만 내시경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내과에서요. 하고 난 다음에 또 봤는데 우리가 수술 전에 시술하기 전에보다도 점막층이 더 많이 침범했다. 암의 성질이 더 안 좋다. 이래 되면은 수술을 또 하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처음부터 바로 수술하지. 왜 이걸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수술하는 게 제일 좋은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서 아니면 수술을 한다. 그죠? 또 수술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함으로써 더 많은 것들이 더 좋아지는 거죠. 외과 수술은
이제 수술이 상당히 발전이 됐어요.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아침에도 수술 하나 하고 왔는데요. 하면서 우리 여과대학 학생들한테 했어요. 수술은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다고. 10년 전에 우리 여기서 레지던트 하면서 전문의하면서 저한테 배움 가르침을 받았던 선생님들은 지금 나와서 다시 들어온다면 수술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고. 모든 것이 기계가 들어가고 기계로 들어가고 수술하고 있거든요. 주변 학문이 발달한다. 뭐 공학이 발달하게 되면 이것은 의학에서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발달합니다. 특히 이제 복강경 수술, 그죠? 복강경 수술, 과거에는 수술하면은 배를 째서 손이 배 안에 들어가서 배를 열은 상태에서 수술했지만은 이제는 구멍만 잘라서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것이 복강경 수술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복강경 수술을 우리나라에서 대구에서도 특히 일찍 했어요. 2004년부터 해서 지금 한 900내, 1000내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복강경 수술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고 뭐 이래 하긴 하세요. 이제 로봇 수술 많이 하죠. 이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통증이 완화되고 빠른 회복. 왜냐하면 적게 째니까. 배를 여기서 배꼽까지 쫙 째던 것을 구멍만 한 1cm짜리, 5mm짜리 구멍만 한 4, 5개 뚫어가지고 기구를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게 복강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래는 지금 선생님들한테 좀 시간이 허락되면 조금 수술을 처음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송에서는 이런 수술 자체를 못 보여드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복강경 수술입니다. 제가 이제 몇 개월 전에 국제 위암학회에서 미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 앞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제 환자분 수술한 건데, 잠시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혈관이에요. 혈관이 아주 커 보이죠? 아주 복강경 수술의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가까이 가서 보기 때문에 모든 조직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기구예요. 이것이 뭔가 하면 열을 가해지기 때문에 지혈도 되면서 조직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에 배 안에 이것이 이제 위거든요. 위인데 여기 이제 췌장 있는 부분에 여기 이제 수술하는 거. 여기가 12지장 쪽이에요. 여기 보면 손이 안 들어가죠, 그죠? 짝대기들만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기구들만 들어와서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바깥에서 기구를 집어넣어서 바깥에서 이 화면을 보는 거하고 똑같은 화면을 모니터를 보면서 이제 수술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이 이제 12지장이거든요. 12지장이고 이제 이쪽 부분에 이제 위하고 12지장 부분을 잘라요. 과거에는 칼로 자르고 손으로 꼬매던 거를 이제 자동 봉합기예요. 우리 호치키스, 스테플러 가잖아요. 보니까 딱 잘라져 버리죠. 그죠? 여기서 자동 봉합기. 이제는 과거에 손으로 자르던 것이 하던 것이 뭐냐면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기구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 달라졌어요.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배를 열어서 피가 한 방울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럼 혈관이 피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거든요. 이게 동맥이에요. 예? 여기 보면 혈관. 여기 보면 볼딱 뛸 거예요. 혈관 주위에 있는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임파설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임파선으로 이런 이제 전이가 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혈관 주위에 임프절들을 다 드러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얼마만큼 깨끗하게 드러내느냐, 혈관을 얼마만큼 완전히 노출시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암수술. 그러면서 하냐면은 왜냐하면 바깥에 배를 닫아 넣어버리면 모르죠. 뭐 암수술 얼마 정도 했다 안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제 정맥이에요. 요거는 정맥. 요런 조그마한 여기 아주 크게 확대해서 봐서 그렇지. 이거는 아주 조그마한 혈관들입니다. 그런데 복강경 수술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다음 가서 이제 로봇. 이제는 아까 복강경 수술인데 이제는 로봇. 처음에는 저는 로봇이라 그래서 아이고 이제 나는 진짜 쉬어도 되겠구나. 로봇 혼자 들어가서 지 혼자 수술하면 되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왜냐하면은 로봇조차도 사람이 하는 손동작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로봇이에요. 또 로봇은 뭐냐 하면은 복강경 수술, 우리 3D 그러잖아요. 복강경은 우리가 들어가면 2D, 평면 화면 요거 보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로봇 수술은 3D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리고 환자 옆에 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로봇 기계가 바깥에 환자 옆에 있으면 요 콘솔 여기 앉아서 소독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요 기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간단하게, 요거는 그냥 요거는 살짝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동영상인데요. 어른들이 또 어르신네들이 궁금하시 싶어서 요건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아까는 이제 림파선을 이제 제거를 한 거죠. 요거 이제 다 제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위를 전절제술, 위를 다 자를 환자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비장이고 여기 혈관들 다 노출됐죠. 요 주위에 있던 아까 있던 그죠? 지방 덩어리들 다 제거를 했어요. 혈관이 요렇게 노출시키기 쉽지 않아요. 예? 경험 있는 사람. 그리고 요거는 딱 저 식도 부분이에요. 그죠? 식도를 이제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위를 다 자르면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 그죠? 식도하고 소장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거를 해가지고 배 밖으로 꺼내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배 안에서 이제 배를 열고 바깥에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이건 소장이에요. 소장을 갖고 가가지고 그 안에서 연결하고 붙이고 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배 밑에 배꼽 밑에 한 2, 3cm만 째가지고 저 위를 다 드러내요. 그럼 위 큰 수술, 위암 수술을 했다는데 여기 보면 한 1cm, 5mm, 배꼽 밑에 한 2, 3cm, 3cm 정도 흉터만 있지. 그러고는 깔끔해요. 그리고 안에는 보시다시피 수술을 덜 한 게 아니거든요. 아까 보면 혈관들 완전히 노출돼 가지고 완전히 임파선이라든지 뭐든지 다 되잖아. 그죠? 암 수술은 완전히 다 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동 봉합기로 문합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연결한다 그러면은 위하고 소장하고 아니면 식도하고 소장하고 손으로 실로 꿰매줬었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런 자동 봉합기 기계로 이 방법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개발한 세계적인 방법. 요거는 이제 왜냐하면 제가 2, 3개월 전에 그거 소개한다고 그 외국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 병원에서 처음 개발한 문합 방법이에요. 연결하는 방법. 작년에 오늘 동산의료원 소식지도 받았겠지만 저번 달 동산의료원 소식지에 저것이 가장 대문짝하게 제일 앞에 나왔었어요. 이걸 제가 개발했다라는 거. 여기 보시면은 소장하고 요 식도예요. 식도하고를 자동봉합기 기계죠. 요새 이 기구가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들 말만 호치키스, 스테플러로 연결해 버리면은 이 장과 장이 이렇게 싹 연결이 돼요. 여러분 딱 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보면은 쫙 여기는 호치키스가 쫙 연결이 됐어요. 그죠? 그 안을 보는 거예요. 안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다 연결됐죠, 그죠? 식도하고 소장하고 연결이 딱 돼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 버리면은 여기 식도하고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거예요. 수술이 어떤 건지를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위암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나 하는지 뭐 하는지 몰랐는데 수술은 저렇게 하는 거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환자분한테 제가 막 온갖 책임진다고 뻥치고 하고 다 들어가잖아. 그죠? 뻥은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는 딱 한 번의 기회거든요. 암 수술은. 그죠? 그분들은 저는 이제 오늘도 수술했고 내일 모레도 수술하고 일주일에 한 6, 7분을 수술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평생에서 한 번이고 제일 중요한 수술이잖아요. 그분한테 책임은 제가 지겠다.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오래돼서 우리 동산병 참 오래됐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도 낡았고 수술실에 손 씻는 기구예요. 여기가 저는 이제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데 이거는 저만의 기도실이라. 손 씻으면서 명세를 해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게 해주세요. 잘하게 해달라고 소리는 안 해요. 수술 들어가서 환자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서두르지 않게 해달라.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히 환자분들이 잘 나와주세요. 그리고 위절제술하고 난 다음에는 위를 다 잘라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위절제술에 영양 부족이 생긴다, 역류성, 덤핑 이런 것들은 뒤에 우리 간호사분이 설명을 좀 자세히 해드릴 거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먹는 거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썼어요. 위암수술. 이거 먹으면 재발하는 거 아니에요? 또 카드라 방송. 옆에서 말아봐라 카드라. 고기 먹으면 안 돼. 그죠? 불에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라 하는 거 한 개도 없어. 그죠? 먹으라 하는 거 이상한 거. 상황버섯, 버섯, 돈 비싼 거. 저는 정반대입니다. 고기 먹어 드시라 그러고 수제비 먹으라 하고 다 먹으라.
상황버섯, 뭐 홍삼 이런 거 될 수 있으면 드시지 말라고 해요. 왜냐 그건 간배려. 그걸로 우리 고기 사가지고 상황버섯 사고 뭐 양지버섯 살 것 가지고 고기 사가지고 가족하고 같이 맛있게 먹는 게 최고. 못 먹는 거 없어요. 회도 먹고 뭐도 먹고 다 조금 있다가 우리 또 간호사분들이 코디네이터가 말씀하실 건데 저분들은 내가 하도 많이 먹어라 이것저것 다 먹어라 하니까 저한테 막 짜증도 내요. 환자분 교육이 안 된다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이거는 저도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동물 실험을 먼저 해요. 과거에는 이런 시설들이 미국, 일본, 중국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 강사진들 여기 연세대학하고 뭐하고 여기에서 요 사람들이 강사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또 이건 2005년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위암 수술을 일본이 최고 잘했어요. 이병철 씨도 일본 가서 수술 받았어요. 삼성에. 그렇지만 이제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배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위암 연구회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일본을 이제는 능가했어요. 옛날에는 텔레비 소니가 최고였잖아요. 밥통도 코끼리 밥통이 최고였잖아요. 이제는 누가 코끼리 밥통 삽니까? 소니 텔레비 삽니까? 아니죠. 삼성 TV에 그죠? 쿠쿠 뭐 이런 거 사잖아요. 이제는 한국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2007년도에 제가 이런 학회를 하면서 제가 수술 생중계를 했어요. 엄청 쫄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많은 선생님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수술을 직접 방송이 돼요. 이런 카메라 갖다 놓고 바로 생중계. 그때 엄청 쫄았어요. 한 번 하고 치울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아시아 태평양 내시경 복강 약 1000명의 정도가 대구에서 했어요. 코엑스에서 하는데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이때 또 저희 병원에서 해가지고 또 생중계를 했어요. 다행히 잘 됐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자장하고 막 했는데 너 우리보다 낫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의 수술 실력도 엄청나다. 이제 한중일 이런 조인트 심포지움도 하고 요거는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런 모임입니다. 제가 여기 대표로도 있는데 올해 또 좀 있으면 6월달에 또 일본에서 한중일 젊은 스태프들 더 어떻게 이끌어갈 건가 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자, 더 뒤에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그럼 위암 바로 알기. 위암 진단은 2년에 꼭 한 번씩은 꼭 내시경 하시는 겁니다. 아까 5년 안 하셨다는 분 있잖아요. 오늘 가서 예약해가 내년 가 내일 가서 하세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5년 후에도 보려고 하고 100살까지 같이 보려고 하면 꼭 그거 하셔야 돼요. 저도 올해 말에 내시경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계속 보려고. 그죠? 그리고 암은 완치가 분명히 가능한 병입니다. 그리고 뭐 위암이다 그러면 막 서울로 가시고 막 미국으로 가시고 일본으로 가시는 분 있어. 가지 마세요. 특히 위암은 우리 대구에서 사는 선생님들 경대를 가시든 영대를 가시든 동산 진짜 잘합니다. 저희들 2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어요. 위암 하시는 교수님들끼리. 여기는 굳이 서울 갈 필요 없어요. 왜 오며 가며 KTX 10만 원 쓰고 그거 외래에 가서는 앉지도 못한대요. 앉으려고 하면 선생님 괜찮죠? 하고 가라 이렇게. 딱 30초 보려고 10몇만 원 들이가 왔다 갔다 해. 그죠? 여기서 편안하게 수술 받으시고 왜냐하면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평생 진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한테 오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누구한테 가셔도 대구에 누구한테 가셔도 가고 아까 말씀 일본 사람들이 배우러 온다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담당 의사를 믿고 함께 간다. 그죠? 그리고 절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일생활 똑같다. 카더라 방송 절대 듣지 말기입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의사한테 묻고 뭐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뭘 하더라 그건 절대 요 딱 3가지 요 꼭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위암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김지수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병원 코디네이터가 위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코디네이터라는 이런 명칭 자체가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저의 이제 이런 설명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얻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알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가 생성되고 쌍방의 소통을
원하는 이런 환자분들이 많아지면서 간호부문에서도 환자를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는 서비스적인 측면이 부각됨에 따라서 저희 병원에서는 각 암종마다 코디네이터 체제가 정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위암 환자분들을 전담해서 위암 환자분들이 수술 전 외래 오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면서 퇴원을 하시기까지의 전 과정을 환자분들과 함께 하면서 그 상담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그런 전반에 걸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암 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오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강 검진을 해서 위 내시경 같은 걸 받아보시고는 아이고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시고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처음 오시게 되면 그 전날에 환자분들께 전화를 다 돌려요. 그래서 환자분에게 위암은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셨나요? 부터 시작해서 현재 드시고 있는 약물은 뭐가 있으신지, 그리고 지금 앓고 계신 혹시 질환은 있으신지, 그리고 이전에 수술하신 경력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데 이런 것들은 환자분의 현재 건강 상태나 그리고 현재 건강 상태나 그리고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여쭤보고요. 그리고 진료 소견서나 검사 결과지 이런 것들은 원활한 진료를 위한 준비물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오시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전화 상담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좀 심리적인 안정이나 좀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씩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료를 받게 되시면은 기본적으로 수술 전에 하는 검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설명하셨듯이 위내시경이 가장 대표적인 검사인데요. 환자분들도 거의 위내시경을 해가지고 조직검사로 확진을 받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런 조직검사는 확진율이 95% 이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위암검진 권고안을 보시면 40대 이상 남녀는 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니까 거의 다 위내시경을 다 하셨던데 위내시경은 아무래도 막상 검사를 하려고 하면 검사 자체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수면을 하게 되면 안 깨어나면 어떡하노 이런 부분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위내시경은 수면을 하든 비수면을 하든 조기에 암을 발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2년에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복부 CT 검사는 내시경으로 우리가 암을 확인하러 들어가면은 내시경은 맨 위에 있는 점막층밖에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암이라는 것은 점막층에 생겨서 밑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파고 들어갔는지는 내시경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부 CT를 찍어서 그 층층을 다 확인을 하면서 그 위암 위에 몇 층까지 갔는지 그리고 주변에 임파선이라든지 그런 데로 전이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간이라든지 췌장 그런 장기로의 침범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 효과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CT를 같이 병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대표적인 검사는 PET-CT입니다. PET-CT는 쉽게 설명하면 CT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PET-CT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한번 훑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CT는 그냥 위 주변에 있는 간이라든지 췌장 이런 것들만 확인이 되는 반면에 요거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쭉 한번 훑어보면서 혈관이나 림파선을 타고 멀리 가서 전이된 암은 없는지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대표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런 검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임상적으로 한 몇 기 정도 됩니다 하는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 이외에도 수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심장 검사라든지 폐기능 검사 이런 것들이 병행이 되고요. 자, 이제 검사를 쭉 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는데 막상 걱정되는 거는 입원비, 치료비입니다. 그런 것들을 국가적으로 이제 암이라든지 그리고 희귀성 난치병이라든지 뭐 중증 화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산정 특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하면은 환자분들은
이제 내가 위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위암에 대해서 하시는 검사라든지 그리고 수술 그리고 추후에 재발 추적을 위한 검사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다 비용을 치료비라든지 그런 것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5%만 부담하기 때문에 남들 100만 원 내고 검사하고 하는 거를 나는 5만 얼마 이렇게만 내면 돼요. 근데 요게 5년 동안 지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런 중증 등록, 산정 특례 이외에도 저희 병원에는 사회사업팀이라는 게 있어서 환자분들이 뭐 가족 지원 체계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상담을 들어가고 또 이런 경제적인 지원 문제도 다 도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모르는 사회복지 정보 같은 것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트레스. 네, 화가 나고 우울하고 막 짜증도 나고 그죠? 근데 디스트레스라는 거는 암 환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처음 진단을 받고 오시면 엄청 불안하고 무섭고 막 이제 삶이 끝나는 것 같고 이렇게 엄청난 심리적인 우울감, 압박감에 고해서 오시는데 저희는 이런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디스트레스를 측정하고 또 이분이 얼마만큼 힘든지 얼마만큼 우울한지 이런 것들을 이런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환자분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또 저희가 개발한 디스트레스 관리 모델 이거 좀 복잡한데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가 뭐 정신건강의학과라든지 사회사업팀 그리고 필요시에는 원목실까지 이렇게 협력을 해서 환자분들의 디스트레스를 줄여드리고 심리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저희 코디네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지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은 아까 교수님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먼저 진단을 받으시고 아까처럼 검사를 해가지고 수술하느냐 뭐 항암 치료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은 입원을 하시면 저희가 요거는 수술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인데 보통은 수술하시기 하루 이틀 전에 입원을 하세요. 이틀 전에 입원을 하셔서 수술을 위한 검사는 딱 진행을 했고 이런 뭐 준비를 뭐 기본적으로 링겔을 꼽고 그리고 숙변 제거를 위해서 뭐 하제를 복용하고 그리고 피부 쪽으로 제모가 필요한지 뭐 제모 크림을 바른다든지 이런 피부 정리 같은 거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 준비를 하고 수술 당일날 되시면 보통은 뭐 한 4-5시간 정도 되시면은 수술은 끝이 나고요. 옛날에는 수술 시간도 엄청 길고 입원 기간도 한 열흘에서 막 2주 막 보름 정도 병원에 계속 입원하시고 하셨어야 됐는데 최근에는 그 다음 수술 바로 다음 날 물을 드시는 게 가능해지면서 입원 기간도 단축되어 총 일주일 정도만 하면 보통 위암 수술은 다 끝이 나세요. 치료받고 회복하는 데까지.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의 금식 시간도 줄이고 또 회복 시간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교수님과 저희 간호사들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받게 되면 많이 아프진 않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저희는 무통주사라고 해서 이렇게 척추강내로 이렇게 허리춤에 연결 통로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술 전날 입원을 하셔가지고 이런 시술을 겸하게 되는데 이렇게 무통주사를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약물이 투입이 되고 내가 아프다 했을 때 이렇게 버튼을 꼭 누르면은 약이 또 쫑 들어가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이런 불편감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수술은 위치에 따라서 부분절제 또는 전절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밥 먹는 게 제일 걱정을 하세요. 근데 위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 위의 원래 기능인 소화, 음식물을 잘게 부숴주는 기능이 음식물을 위에
이런 소화시키는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고 또 저장을 하는 일부 그런 기능들이 사라지면서 저장 공간도 3분의 1밖에 안 남고 또 내지는 전절제를 하신 경우에는 저장 공간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어서 식사를 하시는데 불편함을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원래 소장과 위장이 연결되는 부위에 관략근이 있어요. 쪼임근이 있어가지고 음식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일시적으로 저장을 했다가 그게 몽글몽글 이제 죽처럼 되면은 그 쪼임근이 열리면서 자 이제 내려가라 해가지고 소장으로 음식이 내려가는데 그 위수술을 하게 되면 그 조임근까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음식이 채 소화도 안 되고 아직까지 막 그 음식물 상태 그대로인데 소장으로 빠르게 이동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암 코디네이터로서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 후에 환자분들이 식사를 어떻게 또 회복하시느냐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는 급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의 기능 변화 중에서 소화가 안 되고 또 저장 공간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은 입에서 많이 부숴줘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기를 권장드리고 또 위에 저장 공간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자주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위 부분절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식사 습관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런 적응 기간을 거치시면 나중에 되면 다 한 그릇씩 드시고 하는 게 회복이 되세요. 그리고 전절제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기간이 걸리지만 대체적으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모든 환자분들이 식사를 기존에 드시던 것처럼 다 드실 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위는 다시 자라지는 않지만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렇게 적응해 나가면서 회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위암 수술 후에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위가 없어도 살 수 있나요? 하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요거는 보통은 이제 위가 없어도 남아있는 장기들, 소장이라든지 그 식도와 소장 이음새 그 부분들이 적응을 해나가면서 환자분들이 죄송해요. 제가 요런 자리가 처음이라 가지고 오늘 좀 많이 떨리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할게요. 그래서 위를 또 잘라내면 다시 자라지는 않아요. 다시 자라진 않지만 환자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술하시고 나서 한 1년 뒤가 되고 나면 음식을 어느 정도 드시기 때문에 내 위가 혹시 새로 자라나요? 아니면 뭐 새로 생기나요?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잘라낸 그 부위가 따로 뭐 용량이 변화된다든지 그런 변화는 따로 없으세요. 그리고 건강식품이나 한약류, 우리가 보통 광고에서도 각종 건강식품이나 뭐 항암식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신문지 사이사이에 그냥 붙여져 오는 광고지 같은 것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건강한 식품은 집에서 먹는 우리 신선한 채소 그리고 고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고 괜히 뭐 간 수치가 오른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약이나 건강식품은 추후 수술하고 1, 2년 뒤에 몸이 충분히 회복되고 나서 의사 상의 하에 드시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고기를 먹으면 암이 다시 생긴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고기를 먹어야지 우리 수술했는 부위도 잘 아물고 그리고 회복력도 빨라지기 때문에 고기는 매 끼니마다 좀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기가 조금 내 몸에 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뭐 계란이라든지 콩, 그리고 두부 이런 것들로도 대체가 가능하니까 단백질은 꼭 챙겨 드시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하고 나니까 방귀가 너무 자주 나오고 냄새도 너무 심해, 그리고 설사도 많이 나고 이래 얘기하세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위를 잘라내면서 그 해부학적으로 이제 조직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공기들이 보통 방귀로 나오는데, 그런 것들도 위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지 못하고 소장으로 바로 공기들도 나가기 때문에 방귀가 자주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음식이 아까 수술하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런 음식들이 밑에서 소장에서 막 소화를 하려고 움틀움틀 하다 보니까 이런 장내 이런 세균들이랑 이제 뭉쳐지면서 메탄가스 같은 거를 유발하면서 방귀 냄새도 되게 심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설사도 드시는 음식에 따라서 보통 설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설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음식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선한 거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위 수술을 하고 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오후 4시에 암센터 안에서 식사 교육도 저희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정리를 하자면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우리는 그냥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이런 위장 증세라든지 불편감들 이런 것들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이렇게 당연히 위를 잘라내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결과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식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계획을 해서 치료와 이어지도록 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술 자체가 주는 결과도 있지만 환자분이 수술을 해야겠구나, 수술에 대한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수술에 대한 동기를 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암 환자분들에게 있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위암 수술을 받고 나중에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 이런 받게 되는 삶의 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치료 과정,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나서 수술하고 퇴원하기까지의 그런 고생스러운 과정 또한 환자분들에게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건강한 위를 위하여.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영양집중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민지 간호사고요. 저는 평소에 왜 병원에 오시면 흰색 영양제 달고 있는 분들 보셨나요? 그런 영양제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그렇게 영양을 공급해도 제일 좋은 거는 입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주제는 위암과 영양 관리로 해서 어떻게 위암 수술을 하고 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위암 예방을 위해서라고 하면 다들 여러 매체에서 이미 TV에서도 나오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여기 방금 나왔는데 싱겁게 먹기도 떠오르죠. 싱겁게 먹는 것.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사실 실천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있고 신선한 채소랑 과일을 매 끼니마다 챙겨 먹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다시피 탄 고기 먹지 말라고 하죠.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소금 섭취량이 1g이 늘어나면 위암 위험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소금 1g이 그럼 대체 얼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요. 소금 1g은 나트륨이 400mg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떠서 볼 때 얼만큼이냐? 작은 술로 반술이에요. 그게.
그게 2000mg이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은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2000mg이라는 거를 권고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먹고 있어요. 4600mg을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먹고 있다는 셈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먹는 음식에 도대체 나트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이게 또 다들 궁금하실 테죠.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메뉴들이 많아요. 그냥 점심으로, 저녁으로 한 끼로 먹는 짬뽕, 우동,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거. 여기에는 이미 하루 권고량인 2000mg이 넘어가는 나트륨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계속 먹으면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으니까 되게 많이 먹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금 섭취를 어떻게 줄여야 될까? 이런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소금 1g은 얼만큼 있다고 했죠? 그렇죠. 2분의 1 작은 술이에요. 그거는 간장 1작은술, 된장 반 큰술, 고추장 3분의 2 큰술이랑 같은 양입니다. 나트륨이요?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고추장을 이만큼 먹는 게 나트륨을 더 적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금 대신에 다른 것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선구이를 하세요. 생선구이를 할 때 염장되어 있는 생선을 바로 굽는 게 아니라 그냥 염장 안 돼 있는 생선을 구워서 간장에 찍어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맛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소금은 더 적게 먹을 수 있고요. 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국물이나 찌개에 나트륨이 많다는 건 이미 어르신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국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국물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 사실 국물에는 영양가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소금이 나트륨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영양소를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짠맛을 우리가 짠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짜지 않으면 음식이 맛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금을 줄이고 대신에 겨자, 식초, 생강 같은 걸 이용하셔가지고 음식 맛을 좀 돋우시면 되고요. 이게 다음으로 사람의 혀는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소금이 더 들어가면 그걸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맵고 짠 음식을 많이 거길 만드시게 되면 소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덜 맵고 덜 짜게 드시는 게 좋고요. 이런 마찬가지의 약간 의미로 뜨거운 국물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곰국 먹을 때 곰국 끓여가지고 거기다 소금을 넣잖아요. 근데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 그게 소금 맛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간을 칠 때 소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금을 더 많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고를 때 간 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레토르트라든지 일반 판매하는 슈퍼 같은데 파는데 보면 다 나트륨 함유량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나트륨 함량은 2000mg이에요. 물품을 사실 때 항상 참고해서 확인하시는 습관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선한 채소랑 과일을 골고루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미 예전부터 과일이랑 채소를 골고루 먹으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보고가 되고 있어요.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채소랑 과일을 하루에 400g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 얼마 먹느냐 조사를 해봤더니 한 370g을 먹어요. 많이 먹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주로 무슨 반찬 드세요, 어르신? 그렇죠, 김치. 김치가 모든 드시는 채소의 35%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주가 되고 나머지 채소가 적기 때문에 김치 양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골고루 많은 채소들을 드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기 좋게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빨강색, 노란색,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하얀색 색깔별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보시기나마 편하실 거예요. 이런 채소들이랑 과일에는 각각 항산화와 항암 효과가 있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빨강색만 계속 먹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 영양소가 한 가지만 먹으면 그 영양소만 섭취하시게 되니까요. 여러 가지 색깔을 다양하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 놓았어요.
빨간색 식품, 사과, 토마토, 체리 이런 게 있고요. 주황색, 노란색 식품은 옥수수, 당근, 오렌지 같은 게 있고요. 보라색은 블루베리, 가지 이런 제품이 있고 식품이 있고, 흰색은 바나나나 배, 양파, 뭐 도라지 같은 데 있으니까 반찬 만드시고 음식을 조리하실 때 골고루 섞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영양제, 비타민 영양제, 무기질 영양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잘 못 드셔서 부족하면 그걸 드시는 게 맞지만, 실제로 이렇게 신선한 채소랑 과일을 먹는 만치는 못 돼요, 그게.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여러 가지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당뇨 있으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당뇨가 있으시면 과일을 먹으면 이렇게 당이 올라가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 식단 구성하실 때 과일보다는 채소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에 탄 육류를 피하기인데요. 이런 불에 탄 육류를 피하라는 거는 결국 발암 물질을 우리가 먹게 되기 때문에 피하라는 겁니다. 이런 발암 물질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단백질 음식에 영향을 받고요. 그거를 높은 온도, 200에서 250도 이상의 온도로 가열을 하고 조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게 더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나? 이렇게 제가 적어왔습니다. 강불보다는 중불에서 온도를 낮추고요. 만약 혹시나 뭐 스테이크 구운데 센 불을 팍 구워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센 불을 한다면 짧은 시간에 최대한 구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돼지고기를 그냥 직화에 구우시는 것보다 수육을 해서 드시면 이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을 낮추실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리를 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크기가 큰 음식을 잘게 나누면 조리 시간이 단축되죠. 조리 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발암 물질이 더 생성될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김지수 선생님께서 위절제 수술의 식사 원칙을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위에 그 수술을 해서 그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꼭꼭 씹고 여러 번 자주 드셔주셔야 되고요. 하루에 보통 5-6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환자분 초기에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맵고 짠 음식인데요. 결국에는 이게 계속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수술한 초기에는 그 수술 상처가 덜 아물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 우리 왜 손가락 베어 물다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기에는 괜찮아지실 때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섬유소 섭취를 수술 직후에는 조금 제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섬유소를 많이 먹으면 이게 소화도 안 되고 가스도 많이 생기고 해서 복부에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섬유소 같은 경우에는 뭐 채소에도 많고요, 해조류에도 많고, 그런데 특히 해조류가 섬유소가 되게 풍부한 식품이에요. 그래서 수술 한 2주 동안에는 조금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나중에 좀 괜찮아지고 하면 조금씩 드셔보시고 늘려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잡곡밥 드시는 분이 계실 거죠. 이렇게 쌀밥을 우선 먼저 먹어보세요. 왜냐하면 잡곡에 섬유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쌀밥을 드셔보시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럼 잡곡을 하나씩 추가해서 나중에는 특별하게 무리 없다면 다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 우리 몸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필요한 단백질 요구량이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나면 우리 수술한 데다가 상처가 아물어야 되겠죠. 아물려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더 필요해요. 더 달라 그래요. 그래서 단백질 요구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고기 같은 거라든가 계란, 두부, 콩 종류 이런 걸 드셔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하죠. 계란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먹어야만 우리가 몸에서 쓸 수 있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게 식물성, 그냥 콩 같은 거보다는 고기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고기를 한 3분의 2 정도 단백질 식단을 구성하실 때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 근데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요.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갈아가지고 다져가지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사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적응도 보면서 점차적으로 미음, 죽, 된죽, 밥 이렇게 식사 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아까 물을 마셔본다 했는데요. 물 마셔서 우리가 이렇게 소화되는 통로가 어디 막힌 게 없는지 괜찮은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괜찮으면 미음이 들어가고, 미음 식사 같은 경우에는 위장에 자극을 안 주고 흡수가 잘 되는 걸 먹어요. 미음, 고깃국, 두유, 우유, 주스 같은 걸 드시게 되고요. 이게 괜찮으면 죽 단계로 넘어갑니다. 죽을 넘어가면 소화하기 쉬운 죽에다가 반찬으로 갈았는 고기, 두부 아니면 푹 익혀가지고 조리했는 채소 같은 걸 반찬으로 같이 드시면 되고요. 이후에 된죽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밥 단계로 넘어가시면 원하시는 건 불편감이 없다면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면 되세요. 근데 단 수술하고 6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회라던가 육회 같은 거 날 것 있죠. 그게 신선한지 안 신선한지 우리 눈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그때 6개월 정도는 상처에 감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을 해서 잠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식사 설명을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다들 미음이나 죽이라고 하면 이런 흰 죽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흰죽이 사실 위절제를 하고 밥을 먹기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금방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환자분에 따라서 혹시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위암이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으로 내가 죽 이상은 못 먹겠다던가 이럴 때 흰죽 먹으면 질리겠죠. 질리고 사실 질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양소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겠냐가 생각이 드실 건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거는 인터넷에서 그림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아마 어머님들께서 더 잘 만드실 것 같고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그냥 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콩, 야채, 고기 같은 걸 갈아서 같이 죽을 만드는 거예요. 죽이나 미음을 만드는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한 숟가락을 드셔도 그 안에 영양소가 더 풍부하게 들어가겠죠. 그런 것도 있고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다양하기 때문에 좀 질리지 않고 영양 섭취를 꾸준히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자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질문이세요. 금식을 그럼 수술 전후에 얼마 동안 해야 되냐? 그죠? 네, 금식 같은 경우에는 위 수술할 때가 위에 음식물이 없도록 비워야 하는 것도 있고 사실 수술하고 마취를 하면 위에 내용물이 이렇게 기도로 숨구멍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폐렴이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8시간, 밤 10시부터 금식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 병원 위장관외과에서는요. 이런 보이시는 캔 음료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캔 음료는 탄수화물로 구성된 음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마시고 2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비워져요. 그래서 물도 못 마시고 금식을 하느니 수술 한 3-4시간 전까지 우린 이거 마시고 난 다음에 금식을 하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추세로 많이들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동안 금식을 해야 하냐? 아까 답을 김지수 선생님이 벌써 주셨어요. 그 다음날부터 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코에 있는 위내용물이 차이면 그게 상처에 안 좋을 것 같다 해서 코에 간을 넣어요. 코부터 해서 이렇게 위로 간을 넣어서 거기 안에는 위내용물을 뺀다고 금식을 해요. 그리고 왜 흔히들 많이 아시죠? 가스 나와야 우리 밥 먹을 수 있다. 방구 나와야 밥 먹을 수 있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게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게 의미가 없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간도 꼽지 않고 그 가스 같은 경우에는 위장 운동과 관계없이 한 3일 정도 지나야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물부터 식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고 이런 규칙을 잘 지키시게 되는데 이제는 수술하게 되면 잘 먹는다고 해서 본인이 아무 증상이 없으면 괜찮겠죠. 근데 환자분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위절제 수술하면 가장 흔하게 생각을 한 게 덤핑 증후군이란 거예요. 많이들 낯선 단어실 텐데요. 덤핑 증후군은 음식물이 소장으로 빠르게 내려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증후군인데요. 이게 조기 덤핑 증후군과 후기 덤핑 증후군으로 나눠집니다. 조기 덤핑 증후군은 식사하고 한 15분에서 30분 뒤면 나타나요. 이게 왜 나타나냐면요. 음식물을 먹고 양이 많은 게
위가 없잖아요. 바로 소장으로 가요. 그럼 소장에 있는 게 우리 배추 절이듯이 배추 물 빠지잖아요. 피에서 물이 빠져요. 그래서 그쪽에 수분량도 많아지고 혈관에서 수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뭐 속이 메스껍다던가 설사를 한다거나 구토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후기 덤핑 증후군은 단 거, 단당류, 사탕, 초콜릿 이런 단당류를 드실 때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증후군인데요. 식후 2시간 정도에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단당류, 당이 많은 음식을 드시면 그게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바로 돼버려요. 그럼 우리가 당이 바로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희 몸에서는 그 혈당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요. 그렇게 해서 혈당을 원래 수치대로 떨어뜨려 줍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혈당이 정상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밥 먹고 2시간 뒤까지 계속 인슐린을 분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은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인슐린은 계속 나오니까 저혈당에 빠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어지럽거나 뭐 식은땀이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거는 안 겪으면 좋지만 겪지 않으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덤핑증후를 방지하려면 음식물을 많이 빨리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키포인트고요. 그러려면 과식인 금물 급하게 식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한 20분 정도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수분 섭취가 많아지면 이 양이 많아져요. 음식 양이. 그래서 좀 불편감이 있으니까 적게 식사 드시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이렇게 누워 있으면 똑바로 서 있는 것보다는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후기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당류 식품을 좀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혜, 꿀 같은 것도 다 단당류 식품이에요. 다음으로 식후 통증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는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다 조심하시거든요. 적게 먹고 빨리 안 먹고 천천히 먹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잘 못 느끼는데, 수술한 나중에 좀 괜찮아졌다 싶을 때 좀 급하게 드시거나 좀 많이 드시거나 할 때 약간 방심하실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음식 먹는 속도를 줄이면 예방은 다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식사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잘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밥이나 주먹밥은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입 먹으면 안에 들어가면 부풀어요. 그래서 양이 많으니까 드신다면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환자분들 따라 경험하시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식도가 잘려서 나가면서 이쪽에 누우면 이렇게 음식물이 좀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앉아가지고 식후 30분에서 1시간 동안 앉아 계시고 주무시기 전에 위를 좀 비우기 위해 2-3시간 전에는 먹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식욕부진인데요. 이게 환자분들에 따라서 식사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수술 후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거, 설사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먹기 싫어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상 위에는 그렐린이라는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근데 위가 절제가 되면서 그게 떨어지기 때문에 식욕부진을 호소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식사 끼니에 의존하지 말고 그냥 배고플 때마다 드세요. 못 먹어서 영양 상태가 떨어지는 것보다 나아요. 그렇게 하시고, 또 약간 기분 전환을 위해서 식사 시간이라던가 주변 환경에 변화를 주는데, 팁을 드리자면 그릇 같은 색깔을 바꾼다거나 예쁘게 세팅을 한다거나 할 수 있고, 아니면 텔레비전 보면서 즐겁게 드세요. 보고, 아니면 상대방이랑 즐거운 대화를 하신다면서 드신다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양을 못 드실 테니까 조금 먹더라도 그 안에 영양소가 많은 게 좋아요. 단백질이나 열량이 높게 드시는 건데, 이거는 예를 들면 야채 샐러드 드시잖아요. 그럼 야채 샐러드를 그냥 야채만 드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코기도 넣고 두부도 넣고 딴 걸 첨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를 드실 때 조금 더 드시는 거고요. 그리고 휴식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살짝 산책 정도는 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식욕이 좀 돋아지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위절제한 환자들만에 국한되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많잖아요. 환자분들, 주변 분들이나 고생을 하시면 이렇게 해보라고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증상들에 의해서 식사를 잘 안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체중이 떨어져요. 체중이 떨어지면 우리가 다 모든 치료가 힘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뭐 일단 식사량도 좀 늘려보고 횟수도 좀 늘려보고 해도 그래도 안 된다.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할 게 있어야 되겠죠. 영양 보충 음료 제품이라 영양 보충 제품이라고 제가 적어져 있는데 밑에는 음료수 그림이거든요. 이런 음료수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우유가 200ml 팩에 한 120칼로리예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200ml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이 포함된 200칼로리 정도가 나와요. 더 똑같은 양인데 열량이 높죠.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 드실 때 간식처럼 드시는 거예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그 위절제 수술하시고 물 드시게 되면 바로 이런 거를 하루에 1개 정도씩 드시라고 해요. 그래야 체중이 덜 떨어지는 거를 막을 수 있고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요. 시중에는 여러 가지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뭐 맛이 다 다르거든요. 환자분들이나 뭐 선호하시는 취향에 따라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잘 못 드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음료수가 약간 두유 같은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맛 자체를 좀 거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과일, 뭐 딸기나 바나나 같은 거 아니면 뭐 잡곡류, 미숫가루 태워 먹듯이요. 그걸 다 가는 거예요. 갈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조금 맛이 괜찮아서 드실만 하고요. 그래도 못 먹겠다 하면 이렇게 푸딩이나 파우더 제품이 있어요. 이거 파우더는 죽이나 뭐 우유, 두유 같은 데다 태워가지고 드시면 되고요. 푸딩은 그냥 떠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빈혈. 빈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는 적혈구라는 친구가 있어요. 적혈구는 그 철분이나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는데 위를 절제하고 나면 그런 철분이나 비타민 B12 같은 게 조금 흡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초기에는 없다가 한 몇 년 뒤에 나중에 보면 좀 이렇게 증상이 있거나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철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그때는 드시는 게 좋아요. 시금치, 계란 노른자, 해조류,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고기에도 철분은 함량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육류, 고기 같은 경우에는 야채, 채소 같은 거에 비해 가지고 철분이 더 흡수가 잘 돼요. 고기, 채소는. 그래서 육류는 그때 좀 섭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타민 C를 충분하게 먹으란 건 철분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 끼니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이게 저희가 몇 년 뒤에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초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외래에 오시면 교수님께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빈혈이 있어서 좀 철분제를 먹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철분제를 처방을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공복에 드시는 게 흡수율이 좋으니까 다른 이유로라도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가지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걸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국수나 빵을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정답은 O예요.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단 빵은 좀 부드러운 거, 국수는 꼭꼭 씹어서 드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메밀소바 같은 경우에는 차갑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는지 모르고 계속 먹어요. 그럼 과식할 수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냉면 같은 경우에는 면이 질기잖아요. 그래서 대충 씹고 삼키면 나중에 배에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어요. 꼭꼭 씹어서 삼키셔야 되고 수술한 초기에는 라면이나 기름기 많은 자장면 같은 건 조금 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름기가 많아서 소화기 증상이라던가 설사 같은 게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좀 회복이 되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셔요. 사골 국물 회복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 사골 국물은 드셔도 상관이 없어요. 드셔도 상관이 없는데 먹는 방법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국물만 우리 이렇게 국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훅 마시잖아요. 근데 국물에는 뭐 지방이라던가 뭐 무기질 같은 영양소는 들어있는데 사실 단백질은 거의 많이 없어요. 단백질은 많이 없는데 우리는 수술한 직후에 단백질을 많이 먹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물 위주로 드시기보다는 국물에 고기 있는 같이 고기도 드셔주는 게 더 좋은 식사 방법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래 우유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여기 아마 우유 드시면 설사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 미수술을 하면 이렇게 음식물이 소장으로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칼슘이 좀 흡수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되니까 골다공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칼슘 섭취가 중요하고 우유를 드시라고 하는데 왜 설사를 하면 난 우유를 못 먹는데 어떡하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대처 식품을 드시면 됩니다. 우유 외에는 요플레나 플레인 요거트 같은 요플레 제품을 드시거나 아니면 치즈, 아니면 요즘에는 시중에 칼슘 함유량을 높인 두유라든가 주스 같은 것도 많아요. 그런 걸 드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4번 고기를 먹어도 괜찮을까요? 는 아까 김지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어요. 드셔도 상관없어요. 암이 자라나지 않고 오히려 회복에 도움이 되고요. 단 드실 때 초기에는 오리고기라던가 삼겹살 이런 거 아니면 닭고기 튀김 윗부분 있죠? 그런 부분은 지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위암 수술을 하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나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체중이에요. 내 체중이 어떠냐인 건데 이 두 사진을 보시면 어디가 영양이 안 좋아 보이시나요? 언니 홀쭉? 대부분 홀쭉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이거는 홀쭉도 뚱뚱도 다 영양이 안 좋은 거예요. 영양 상태가.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의 환자들이 말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둘 다 영양 불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좀 비만하신 분들은 사실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좀 다이어트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살도 좀 빠지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더 자세히 보는 거는 이렇게 체중이 빠진 분이세요. 암이나 암 자체만에 의한 체중 감소도 있고요. 잘 못 드시고 소화기 증상이 있어서 못 드시게 되면 체중이 빠져서 오세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수술을 하려고 하면 수술은 여러 가지 대사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마른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더 뺏어가면 더 말라지겠죠. 환자분들께서. 그리고 그 수술 후에는 식사를 더 못하시면 더 살이 더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대부분의 병원이 그렇고요. 수술 전에 이런 영양제를 달아가지고 영양 상태를 좀 올리고 컨디션을 좀 회복시킨 뒤에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많으셔서 제가 이걸 넣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내 몸무게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휴대폰이 있으시면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마치고도 조금 틀어놓을게요.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165cm 사람이면 미터로 바꾸면 1.65m예요. 점을 중간에 붙이시면 돼요. 그거를 곱하고 2개를 곱하고 남자분은 22, 여자는 21을 곱하세요. 그러면 이런 165cm의 여자인 경우는 57kg가 표준 체중이에요. 내 키에 적절한 체중이란 거죠. 그러면 내 체중은 이 체중이랑 얼마나 차이 나냐? 그 차이 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영양 상태를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준 체중을 계산하셔서 자신의 몸무게에다가 자신의 몸무게를 표준 체중이 나누세요.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시면 이 안에 나오실 거예요. 90에서 109%가 사실 정상 체중이에요. 이 체중을 유지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신의 영양 상태를 평가한 데 몸무게를 아는 게 가장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체중 먼저 파악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먹고 내가 지금 영양 상태가 어떻겠구나라는 걸 좀 아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위암 환자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주변에 위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영양은 사실 어떻게 딱 눈앞에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치료의 기본이세요. 환자가 힘이 있어야 모든 치료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여러분들 가족분이나 자신 본인뿐만 아니라 친구분들이 건강한 생활과 건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